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올해 68세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일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했던 경험입니다. 30년간 친아들처럼 키운 양아들이 저희 부부를 죽이려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진짜 지옥을 보여줬는지 말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저희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절대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민수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인 미숙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녀봐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를 입양하는 게 어때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남들 눈도 신경 쓰였고 과연 남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있으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원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쯤 된 민수였죠. 작고 여린 몸으로 요람에 누워 있는데 큰 눈망울이 우리를 동그랗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그 아이를 안아 올리자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마치 엄마 아빠가 왔구나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저희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야. 민수를 집으로 데려온 날 저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친자식이라고 해서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입양한 아이라서 더욱 애지중지했는지도 모릅니다. 민수가 처음 아빠 엄마라고 말했을 때 저희 부부는 울었어요. 걸음마를 시작할 때도 첫 생일을 맞을 때도 매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민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축구도 가르쳐주고 책도 읽어주고요. 아내 미숙이는 더 했습니다. 교사였으니까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민수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제법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죠. 무엇보다 저희에게 효자였어요. 어버이날이면 편지를 써주고 생일이면 용돈을 모아 선물을 사주고요. 아빠, 저 커서 아빠 회사 물려받아서 더 크게 키울 거예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 아이를 우리 아들로 맞이한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민수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저희는 민수에게 절대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민수야, 너는 우리가 선택한 특별한 아들이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란다. 민수도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기도 했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민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반장도 여러 번 했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저희는 민수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다 지원해줬습니다. 학원비며 과외비며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아깝지 않았어요. 드디어 민수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저희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합격 발표 날 민수가 전화로 합격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회사에서 펑펑 울었어요. 직원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말이에요. 사장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우리 민수가 대학에 붙었어요. 그날 저는 회사 직원들 모두와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대학교 4년 동안도 민수는 변함없이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집에 와서 저희와 시간을 보냈고 방학 되면 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직원들도 민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하시네요. 나중에 회사 물려받으시면 저희도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년간 정성껏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기업 취업을 도왔습니다. 저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죠. 사실 제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민수가 더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쌓고 싶다고 해서 존중해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승진도 빠르게 하고 연봉도 계속 올랐습니다. 저는 그런 민수가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민수가 30세가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였어요. 집에 오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방문이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전화를 해도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젊은 직장인이니까 바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수의 태도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가끔 집에 와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니? 가끔은 집에도 와야지. 네. 시간 되면 올게요. 대답은 하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마치 귀찮아한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내 미숙이도 이상함을 느꼈나 봅니다. 여보, 민수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차갑달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30년간 함께 살아온 아들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저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요양원 같은 곳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요양원?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아내 미숙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지민이? 요양원에 가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민수는 해명했지만 그 말이 나온 순간부터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30년간 함께 살아온 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 후로 민수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사회복지법인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왜? 어려운 아이들 돕는 일인데. 그런 일은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개인이 나서서. 민수의 표정에서 뭔가 계산적인 기색을 엿볼 수 있었어요. 마치 그 돈이면 내가 상속받을 몫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설마 30년 키운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진실은 몇 달 후에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수가 저희 집에 나타났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중년 남성 2명과 함께 왔습니다. 한 명은 의사 같아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분들이 아버지 상태를 한번 봐주시겠대요. 내 상태? 민수야, 나는 아픈 데 없다. 아니에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그때의 민수 눈빛은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저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나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대답하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어내려 가더라고요. 양복 입은 사람은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요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재산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후견인을 정해 놓으시면 안전하죠.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민수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수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하지만 민수는 저의 격앙된 반응을 오히려 의사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시잖아요. 예전 아버지 같지 않아요. 그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간 친아들처럼 키운 이 아이가 정말로 저를 제거하려 한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갑자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어요. 민수가 응급 입원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는 이유였죠. 정신병원 입원실은 마치 감옥 같았어요.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고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아내 미숙이도 함께 입원당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도 아버지와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신고했거든요. 저희는 그제야 민수의 치밀한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30년간 저희를 관찰하며 약점을 파악했고 언제가 되었건 저희를 제거할 기회를 노렸던 거죠. 병원에서의 첫날 밤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30년 키운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복수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수가 저희를 우습게 본 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30년간 건설업계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치매 환자인 척 연기하기로 했어요. 낮에는 멍한 표정으로 있으면서 밤에는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옛 부하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30년간 건설업계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들은 모두 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제가 회사 과장으로 있을 때 부하였는데 지금은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병호는 제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배였는데 지금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형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반드시 복수해드리겠습니다. 박상철은 전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있었고 최영수는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강민구는 IT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디지털 수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민수의 악행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30년 키운 아들이 저희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두들 분노했습니다. 그런 놈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복수 동맹이 결성되었어요. 김철수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민수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수는 3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저희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서 20억 원을 빼돌렸고 그 돈으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샀어요. 또 저희 예금 통장에서 매월 500만 원씩 빼내서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여자친구에게 한 말이었어요. 우리 양부모님이 곧 돌아가시면 100억 정도 상속받을 예정이야. 민수는 이미 그 여자와 결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고 30억짜리 펜트하우스까지 계약한 상태였어요.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도 민수와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에게는 5천만 원을, 변호사에게는 1억 원을 주면서 가짜 진단서와 성년 후견인 신청 서류를 만들게 했어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30년간 친아들처럼 키운 놈이 이렇게 치밀하게 저희를 배신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너도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마. 복수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로 민수의 직장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강민구가 해킹을 통해 민수가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를 하고 회사 기밀을 개인 이메일로 유출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걸 익명으로 회사 감사실에 제보했죠. 민수는 갑자기 감사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승진은 물론 연말 성과금도 삭감되었습니다. 동시에 민수가 다니는 헬스장에도 문제를 만들었어요. 김철수가 헬스장 관장에게 민수가 여자 회원들을 몰래 촬영한다는 거짓 제보를 하고 실제로 민수 로커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두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민수를 영구 출입금지 처분했고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민수의 평판에 타격을 줬어요. 2단계로는 민수의 여자친구를 공략했습니다. 지영이라는 그 여자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의 남자친구가 양부모님을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재산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지영이 병원으로 저희를 만나러 왔을 때 저희는 치매 연기를 멈추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친구들에게 지영이랑은 적당히 놀다가 버릴 예정이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충격받은 지영은 민수를 떠났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해명하려 해도 소용없었어요. 3단계로는 본격적인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민수 집 앞에 매일 검은 승용차가 나타나 30분간 주차 후 사라지게 했어요. 승용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민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에도 계속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지옥으로 보내주겠다. 민수는 휴대폰 번호를 바꿔도 계속 문자가 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민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민수가 양부모 재산을 노리고 정신병원에 가뒀다는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민수가 자주 가던 술집에서도 경찰이 마약 단속을 나왔어요. 최영수가 기자 동료를 시켜서 가짜 제보를 한 거였습니다.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민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민수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김철수의 보고에 따르면 민수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4단계로는 결정타를 준비했습니다. 강민구를 통해 민수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어요. 통장 해킹 기록,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 위조 증거, 의사와 변호사에게 보낸 뇌물 송금 기록까지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박상철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민수를 사기, 횡령, 강요, 감금 등 10여 개 혐의로 고발할 준비를 했어요. 최영수는 전국의 주요 언론사에 이 사건을 제보할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키운 양아들이 양부모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100억 재산 가로채려 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마침내 민수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를 보고 싶다고 하네. 간병인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였어요. 민수가 병원에 왔을 때 저는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척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모든 걸 기억났다. 내가 한 짓을 다 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세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치매? 이걸 봐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가 간병인에게 뇌물을 주며 빨리 죽게 할 방법이 없냐고 묻는 녹음 파일을 틀어줬습니다.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30년을 키워줬는데 이게 내가 우리에게 하는 보답이냐? 아내 미숙이도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오해예요. 제가 언제?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냐? 저는 민수의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의사와 변호사에게 보낸 돈 기록을 모두 꺼내놓았어요.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 인생은 오늘로 끝이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씨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설마 정말로 30년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배신을 하니? 저는 끝까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은 민수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 갔습니다. 30년간 아들이라고 부르던 그 아이가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참 착잡했어요. 하지만 동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거든요. 민수의 체포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30년 키운 양아들 치매 가장하며 양부모 재산 100억 가로채려 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온라인 댓글창은 민수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진짜 개같은 새끼네. 30년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나. 사형시켜야 한다.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전 국민이 민수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조치가 내려졌어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수가 저희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법원에 의해 경매에 넘겨졌고 해외 계좌의 돈도 모두 동결되었어요. 공모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의사 한승우는 의료보험 부정 청구와 진단서 위조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변호사 김영식은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고 5년형을 받았습니다. 민수의 전 여자친구 지영도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민수가 저에게 양부모는 그냥 이용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간 후 민수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재판에서 민수는 사기, 횡령, 강요,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0년간 친자식처럼 키워준 양부모를 배신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것이 판사의 판결 이유였어요. 법정에서 민수는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이미 저에게 민수는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민수가 감옥에 간 후 저희 부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먼저 가로채인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민수와 공모자들로부터 손해배상금 50억 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어요. 저는 박정호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은 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아내 미숙이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30년간 양아들을 키우며 겪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배신의 아픔을 진솔하게 담은 책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했던 거죠.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 그게 책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6개월 후 저희는 새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5세 된 여자아이 지은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였어요. 지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30년 전 민수를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신중했고 더 지혜로웠죠. 지은아, 우리가 너의 진짜 가족이 되어줄게.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야. 진정한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거란다. 지은이는 수줍게 웃으며 저희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 민수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2034년에 출소 예정이죠. 가끔 민수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가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습니다. 이미 저에게 민수는 과거의 일이거든요. 대신 저는 지은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도와주고 주말이면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요. 민수를 키울 때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지은이에게도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지은아, 너는 우리가 선택한 특별한 딸이야. 지은이는 천진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마워요, 아빠, 엄마.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지금까지 30명의 아이들을 더 입양해서 각각 좋은 가정에 연결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을 통해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배신당했는데도 또 입양을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민수 한 명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요. 사실 민수에게 완전히 실망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어디 가겠습니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때의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제 무릎에 앉아서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모습. 아프다고 칭얼거릴 때 저희가 밤새 간병하던 일들.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게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민수가 변한 걸까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민수를 입양한 것도 그리고 그를 벌준 것도 말이에요. 민수가 저희에게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30년의 사랑을 배신하고 저희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 놈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참고만 있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증명해 드렸잖아요. 30년 키운 양아들이 저희를 배신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했어요. 늙은 사람들이 젊은 놈한테 당했으니 체념하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포기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고 결국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혜와 경험은 젊음보다 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싸우려 하지 마세요. 저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30년간 쌓은 인맥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세요.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는 거예요. 감정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저희도 강민구 같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요. 그런 증거들을 잘 모으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도 중요해요. 박상철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법정에 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마지막으로 복수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해야 해요. 저희가 한 모든 일들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일들이었어요.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여러분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 이야기가 끝나가네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30년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민수가 저희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30년의 사랑을 받고도 저희를 죽이려 했어요. 치매 환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가뒀고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 했죠. 심지어 빨리 죽게 할 방법이 없냐고 의사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이런 놈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확실하게 벌을 줘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죠. 아, 부모를 배신하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는구나. 그런 교훈을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물론 저희도 상처받았어요. 30년간 사랑했던 아들을 직접 감옥에 보내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뻔했어요. 민수는 정말로 저희를 죽일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요. 지금 지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민수를 그냥 용서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수는 저희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30년간 저희 집에서 살았던 남이었을 뿐이죠. 반면 지은이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딸 같아요. 저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희도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저희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예정이에요. 박정호 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말이에요. 고아원 아이들이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거고 양로원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할 거예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30년간 민수에게 쏟았던 사랑을 이제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희망이 있어요. 저희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민수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지은이가 있어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재단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아내 미숙이도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민수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민수가 계속 좋은 아들이었다면 저희는 지금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수에게 고마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큰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그때부터 시작될 거예요. 저희 박정호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